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청일점 황점식입니다. 요즘 기후 변화가 화두죠. 기후는 기본적으로 대기 현상이기 때문에 기후라고 얘기하면 대기 얘기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기후에 더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은 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바다는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바닷가에 살면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좀 더 서늘하다. 그래서 바다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기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바다의 운동, 해류, 심층 해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물리를 가지고 해양을 공부하는 나한나 교수님, 그리고 화학을 가지고 해양을 공부하는 저, 그리고 생물, 지구, 화학을 모두 합친 해양 생지화학자인 김민경 교수님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도하게 흐르는 해류, 그리고 심층에는 어떤 해류, 어떻게 해수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의 폐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해요. 하지만 실제로 지구에서 가장 큰 폐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바다가 되겠죠. 그죠? 바다는 지금까지 인간 활동에 의해서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 활동으로 내뿜은 이산화탄소의 40% 정도를 흡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추가로 지구 대기 안으로 공급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공급된 에너지의 90% 이상은 사실상 바다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다가 우리 지구 또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바다의 움직임, 해류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층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표층 해류는 우리가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죠. 그죠? 항해를 하시는 분들이 바람과 표층 해류를 이용을 해서 항해를 했었고, 가령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는 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는 시간이 적게 걸린다. 그게 다 멕시코 만류라고 하는 해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는 배는 오히려 남쪽으로 내려가서 적도 부근으로 해류를 타고 와서 올라오는 게 시간이 더 적게 걸리고 그랬었죠. 그죠? 표층은 이렇게 좀 비교적 알기가 쉽죠. 요즘은 어떤 식으로 표층 해류를 연구를 하나요? 물리해양학자들은? 일단 우리가 인공위성이 있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측 자료를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인공위성이 바다를 관측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수온 같은 거를 먼저 제일 처음 재기 시작했었는데 한 30년 전부터는 해수면 높이를 재고 있어가지고 바다가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고 어디는 수면이 높고 어디는 낮고 이런 거를 인공위성이 관측을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해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양 표면의 해류에 대해서는 그 인공위성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교적 저희가 거의 시시각각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 표층 해류는 수면에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를 표층 해류라고 하나요? 표층 해류는 주로 이제 바람에 의해서 생겨가지고 바람의 영향이 이제 미치는 수심까지를 우리가 표층 해류의 범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람이 강할 때는 깊어지고 바람이 약할 때는 얕아지고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 겨울철에 바람이 굉장히 강할 때는 수백 미터까지도 되지만 여름철에 바람이 약할 때 그럴 때는 수 미터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바다 위에서 불면은 마찰이 있어가지고 바람의 영향이 아주 깊이까지 전달되지는 못하거든요. 점점 그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수심 정도까지를 보통 표층해류의 영향이다, 표층해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표층 해류라고 볼 수 있는 쿠로시오나 멕시코 만류 같은 경우는 워낙에 거대한 해류라서 표층을 이렇게 쭉 흘러가지만
그 영향이 수심이 1000m, 2000m까지도 깊이 내려가기도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표층이냐 심층이냐의 의미가 없는 거고 보통 이제 표층에서 뭐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류가 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크로시웨류 같은 데는 거의 바닥까지 바닥까지 약해지긴 하지만 같은 흐름으로 가는. 우리가 표층이라고 하면 말만 들으면 정말 그 표면에 해당되는 것일 거라고 이렇게 인상이 드는데 꼭 그렇지는 않군요. 한 100m 정도면은 표층, 100m보다도 조금 밑에 해류가 있는 건 뭐 앞표층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수백 미터 이상, 뭐 1000m 이렇게 내려가면 심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벌써 심층수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우리가 표층에서는 해류가 움직이는 것을 직관적으로 잘 알 수가 있는데 수천 미터, 바다의 평균 깊이는 거의 4000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4000m 바닥에 있는 해수는 과연 가만히 고여 있을까 아니면 쉬지 않고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항해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적도 부근을 항해를 하면 물은 굉장히 표층은 따뜻한데 거기서 한 100m, 200m만 들어가도 물이 아주 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술통을 내려서 술을 식혀서 마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천연 냉장고네요. 맞아요. 예전에 그랬었죠.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생각을 했겠죠. 이 찬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분명히 적도 해역에서 가라앉은 물은 아닐 텐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 가장 물이 차가운 데는 이제 극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극지방에는 물이 아주 차가운데 적도 부근에는 이제 목욕탕 물처럼 따뜻하단 말이죠. 그럼 아마 찬 데서 이렇게 물이 만들어진 게 그쪽으로 이동을 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금 큰 냄비에 이제 물을 끓여서 MT 가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잘 끓지는 않고 한쪽에서 끓이면은 이제 점점 이렇게 물이 순환을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밑에 뜨거운 불이 올라오는 데는 따뜻해진 물이 올라오고 반대편에선 내려가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극지방에서 이제 물이 밀도가 높아져서 가라앉을 수가 있게 돼요. 극지방은 추우니까 일단 찬물은 밀도가 높고 또 극지방에는 해수가 얼잖아요. 해빙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얼음이 얼을 때 얼음 격자 안에 소금기를 가지고 있는 걸 싫어해서 소금을 바깥으로 이렇게 방출을 해요. 그러면은 해빙이 얼면 주변에 있는 물은 소금기가 높아져서 밀도가 높아지죠. 해수는 수온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또 염분이 높아질수록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극지방에서는 이렇게 물이 가라앉는데 그 물이 충분히 차갑고 염분이 높아지면 바닥까지 이렇게 가라앉아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 이렇게 통이 있는데 차가운 물을 이쪽에서 부었다. 그럼 한쪽에서 이렇게 쭉 이동하는 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물일수록 아래로 내려가고 밀도가 낮을수록 위를 올라가고 그렇게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극지방에 밀도가 높아진 물이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이동한다고 하시면 온도는 유지돼서 간다고 치는데 그럼 염분도 유지돼서 가나요? 네, 염분도 기본적으로 유지가 돼요. 다른 물이랑 섞이지 않으면은 염분도 거기 녹아 있는 소금, 그러니까 염이죠. 염의 총량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남극하고 북극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텐데 남극에서 가라앉은 물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고 또 북극에서 가라앉은 물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두 물이 이렇게 만날 텐데 어느 물이 위로 가고 어느 물이 밑으로 갈지는 뭐가 결정해 줄까요? 당연히 어느 물이 밀도가 높은가에 따라서 이제 남극에서 내려오는 물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바닥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남극 저층수라고 얘기하고 북대서양에서 가라앉아서 온 물은 만나서 위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심층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북대서양 심층수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이산화탄소 얘기했는데 우리 심층수 이동하고 이산화탄소 흡수하고도 관계가 있을까요?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20 ppm 정도였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를 하는데 그 과정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닷물에 이산화탄소가 용해되기도 하고 해양 표층에 사는 여러 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은 모두 해양 표층에서 발생하는 과정인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거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심층수가 바닥으로 가라앉는 과정, 그리고 만들어진 유기물들이 해양 바닥의 퇴적물로 침강에 퇴적되는 과정들이에요. 이렇게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이산화탄소들은 대기와 더 이상 교환하지 않고 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바닷속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심층 해류라고 하면 물리를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왜 나한나 교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제가 주강연자로 앉아 있는 걸까요? 심층 해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한 데는 사실 화학해양학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물리해양학자들은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또 모델을 통해서 해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연구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이런 심층 해류가 어디에서 주로 형성돼서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화학자들이 해수에 녹아 있는 화학적인 성분들을 분석을 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물리학자들도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일단 저희는 해류를 연구한다고 하면은 해류를 관측을 하려고 할 텐데 심층의 해류는 관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심 몇천 미터에서 잘 버틸 수 있는 장비를 넣어서 굉장히 작은 이렇게 장비가 오차 범위가 있을 텐데 어떤 때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는 그런 해류를 관측을 오랫동안 해야 굉장히 제한적으로 저희는 자료를 얻을 수밖에 없어서 수백 년 동안 순환하고 수천 년 동안 순환하고 이런 거는 화학해양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많이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화학해양학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물리해양학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화학 분석을 해서 해수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리해양학자들이 물리학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렇지만 이제 화학해양학자하고 물리해양학자는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서로 보완을 하면서. 그래서 화학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그런 걸 알아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가 다 밀봉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시간이 계속 흐른다고 생각해 보면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산소의 농도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점점 증가할 거고요. 그래서 수업이 진행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자꾸 하품하는 이유가 그걸 텐데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바다에서도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 용존산소라고 그러는데 용존산소는 대기에서 녹아 들어가는 게 기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이 표층에 있다가 이제 심층으로 가라앉았다고 하면 더 이상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호흡을 하고 또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게 되면 산소 농도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점점점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유기물이 분해되면 이제 그 유기물 속에 있던 영양염들이 해수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 영양염 중에는 인산염도 있고 질산염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양염의 농도는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바다에서 여러 군데에서 해수를 채취해서 영양염 농도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용존산소 농도는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런 분포를 살펴보면 아마도 해수는 용존산소 농도가 높은 데서 점점점 낮아지는 쪽으로 이동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영양염 농도를 살펴보면 또 영양염은 처음에 농도가 낮았다가 점점 농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시간이 지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전반적인 해류의 이동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게 심해 4,000m 깊이에서 이제 바다를 보여주는 건데 위에서 보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맨 왼쪽에가 대서양이고요. 오른쪽에 큰 바다가 태평양입니다. 그래서 북대서양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용존산소 농도는 점점 감소하다가 북태평양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감소하고요. 오른쪽에는 질산염 농도인데요. 질산염 농도는 낮은 쪽에서 시작해서
점점 높은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아마도 북대서양에서 심층수가 가라앉아서 북태평양 쪽으로 쭉 이동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해양학자분들이 저걸 아주 단순화시켜서 차가운 물이 가라앉아서 이동하는 심층 해류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표층 해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될 테니까 그 두 개를 연결을 해서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모형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단순화된 모형이죠. 그래서 저런 걸 컨베이어 벨트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저기 보시면 북대서양에서 차가운 물이 시작하고 또 남극 해역에서 차가운 물이 가라앉는 걸 보실 수 있고 표층 해류를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은나 교수님이 또 한 말씀 하고 싶어 하시겠죠? 사실 이제 저런 모식도는 굉장히 너무너무 단순화시킨 그림이잖아요. 대양에 수천 킬로, 수만 킬로 이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화살표 이렇게 몇 개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류가 흐른다고 이렇게 굉장히 단순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물리해양학자들은 대양을 가로지르는 단면을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해류를 직접 재는 식으로 표층해류, 심층해류까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관측하는 장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ADCP라고 불리는 장비라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장비는 이렇게 해류를 여러 층에서 동시에 관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특정 수심에서 또 해류를 관측하는 장비 그런 것도 있어서 보통 5,000m 수심이라고 한다면 아래에 웨이트를 달고 라인을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측 장비들을 붙여가지고 표층 근처부터 심층까지 그 해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거를 관측을 하려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대양의 베이신이 있으면은 이렇게 지점을 선택을 해가지고 또 경사가 심한 부분, 경사가 완만한 부분 그런 데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해서 실제 관측한 해류 자료를 얻고 있습니다. 흔히 우주보다 우리가 바닷속을 더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 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인간들이 여러 곳에서 많이 관측해서 정보를 쌓아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그게 표층에 한정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보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주의 천체들은 인공위성으로 관측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구도 인공위성으로 관측을 하는데 인공위성에서 사용하는 그 전자기파가 바다에서는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바다 표층의 아까 해수면 높이나 수온 같은 건 알 수 있어도 바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인공위성으로 관측을 할 수 없어서 직접 관측 장비가 가서 그를 넣거나 가서 관측을 해야 됩니다. 근데 드넓은 바다를 생각하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 관측을 해서 알고 있는 거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여전히 우주보다 모르는 상태인 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구글 맵 보시면은 해저 지형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해저 지형은 관측을 한 게 아니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해저에 산이 있다. 그러면은 중력을 그렇게 당기잖아요. 그럼 그 위에 바닷물 표면에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인공위성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해수면이 평균보다 높아졌는지 그런 걸 가지고 유출을 하는 거고요. 근데 또 구글 맵을 잘 보시다 보면은 어떤 데는 이렇게 잘 고해상도로 해저 지형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연구선이 지나가면서 실제로 음파를 쏴서 측정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달에도 인공위성이 벌써 몇 개가 돌면서 달 반대쪽까지 다 관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닷속은 아직까지도 잘 볼 수가 없는 거죠. ADCP 얘기 굉장히 좀 멋지게 들리는데 원리로 보면은 우리 앰뷸런스 다가올 때 음파가 하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다는 것 같은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바닷물에 이제 입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해류를 타고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음파를 쏴가지고 걔네들이 나한테서 멀어지는지 아니면은 가까워지는지 이렇게 해류를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음파를 쏴서 저 플랑크톤이 나한테로 다가오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오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위아래로는 오차가 사실은 굉장히 커서 의미 있는 자료를 아직까지는 못 얻고 있는데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는 거는 정확하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인 관측 장비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저희가 실제로 어떤 장비를 바닷속에 넣어서 계류한다고 하는데 고정 위치에서
재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인 관측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알고 플롯이라고 해가지고 중층의 흐름을 좀 관측할 수 있는 그런 플롯이 있는데요. 얘는 우리가 표층에 어떤 이렇게 뜰개 같은 거를 띄워놓으면은 해류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플롯은 그 중층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700m면 700m, 1000m면 1000m 이런 식으로 밀도를 자기가 부력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 미리 세팅된 밀도 깊은 수심까지 들어가서 거기 해류를 타고 다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그 소온연분 관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관측 장비들을 전 세계 연구기관에서 전 세계 바다에 계속적으로 뿌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동시에 전 세계 바다에 돌아다니고 있는 플로트 개수가 한 4,000개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4,000개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또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생각하면 얼마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떠 있다가 자기가 부력을 조절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지금 또 다시 떠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그런다는 얘기시잖아요. 그게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학이랑 이제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양 관측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됐는데 사실 근데 공학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력 조절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물고기 부래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물고기가 부래를 이렇게 팽창시키면은 이제 밀도라는 게 그 질량하고 부피하고의 관계이잖아요. 근데 이 알고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모터가 있어서 모터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 그 밑에 있는 장치를 이렇게 불룩하게 밑으로 내려보내요. 그러면은 질량은 같은데 부피가 커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고 모터를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불룩하게 했던 거를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은 부피가 작아졌으니까 밀도가 높아져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여전히 신기하게 들립니다. 여전히 신기하기는 하죠, 그렇죠? 네. 네, 공학은 꽤 발전을 많이 해서요. 그런 것들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알고라는 게 이름이 사실은 이제 알고가 표층으로 올라오면 인공위성하고 통신을 해서 자기의 위치도 알려주고 자기가 이제 수온연분 측정한 데이터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송신을 해서 우리가 지상에서 받아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위성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알고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황금 양털을 찾으러 갈 때 타고 갔던 배 이름인데 그 황금 양털을 찾으러 갔던 사람이 이아손이라고 알고 있죠. 제이슨이에요. 알고하고 통신을 하는 인공위성이 제이슨이고 제이슨하고 알고가 이렇게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 해수면 높이 재는 위성 이름도 제이슨이죠. 그 제이슨이 이제 그 지구 전 관측. 단계는 네. 토펙스 포세이돈 그렇게 포세이돈. 다 네, 그런 네, 식으로 네. 이름 지었던 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심층수도 흐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간다 이렇게 방향도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심층수가 얼마나 빨리 흐를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심층수 나이를 알게 되면은 어디 북대서양에서 시작했는데 북태평양에 있는 심층수의 나이는 얼마다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속도가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의 나이를 측정할 때도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방사성 탄소를 전문적으로 이용해서 연구를 하시는 김민경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방사성 원소를 정말 지구에서 다양한 연대 측정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사성 원소들의 특징은 각각의 원소가 자기들만의 붕괴 상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유한 붕괴 상수에 따라서 각각이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감기라는 거는 이 방사성 원소가 처음에 존재했던 양에서 그 양의 절반으로 또 그 절반의 절반으로 이렇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로 양이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해요. 방금 말씀하신 방사성 탄소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탄소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를 가지고 원자량이 12짜리인데 방사성 탄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는 6개지만 중성자가 8개라서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좀 불안정하고요. 계속 붕괴해서 질소로 변하려고 하는데 이 붕괴하는 데 걸리는 반감기가 5,730년 정도예요. 그래서 방사성 탄소의 붕괴 그 양의 차이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반감기에 따라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있고 이런 방사성 원소들이 어떻게 보면 각각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 방사성 탄소 측정 연대는 유적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연대를 측정할 때 쓰는 걸 아니에요? 그게 바닷속에서는 뭘 어디서 그걸 탄소를 측정해서 그 연대를 측정한다는 건지 잘 지금 감이 안 와서요, 선생님?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적이나 뭐 고대 미술품 이게 정말 진품인지 가품인지 같은 거 판별할 때도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로 연대 측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사성 탄소 같은 경우 5,730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통 이 반감기가 10번 정도 지나기까지의 타임 스케일은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5만 년 정도 시간까지는 측정이 가능한 건데 바다에 있는 탄소들도 방금 만들어진 탄소도 있지만 퇴적돼서 오랜 시간 동안 쌓여있는 탄소라든지 또 만들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해수 중에 녹아있는 탄소들 이런 친구들의 나이는 굉장히 많은 시간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 탄소를 여러 자연 환경의 시료들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이산화탄소의 40% 정도를 흡수했다고 했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어요. 그 탄소를 꺼내서 방사성 탄소 함량을 측정을 하는 거죠. 녹아 있는 이 바다에서도 이산화탄소. 측정하고 이 바다에서도 네네, 측정하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얘가 여기로 한 얼마의 시간을 거쳐서 흘러간 건지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방향이 북대서양에서 시작해서 북태평양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기 방사성 탄소로 측정한 연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북대서양에서 400년이라고 해서 400년 나이를 먹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비교를 하시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북대서양에서 나이가 400인데 북태평양에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 보면 2100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일단 보시면은 거의 1500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대서양에서 시작해서 남극을 거쳐서 북태평양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1500년이다는 아니고 적어도 1000년, 2000년 단위의 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를 이제 방사성 탄소가 알려주는 거죠.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죠. 네. 저기 까만 점 있는 데가 사실은 그 물을 떠서 직접 측정을 한 데입니다. 연구선을 타고 나가서 관측 장비를 내려서 물을 뜬 위치. 한 어느 정도 깊이의 물을 채취한 건가요? 저기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건 3000m 깊이에서 한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깊이별로 촘촘하게 물을 떠서 다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하게도 얼마나 빨리 섞이는지 이런 연구를 하고요. 예전에는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탄소가 많이 필요해서 막 수백 리터씩 이렇게 해수를 채취해야 돼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한 100ml 정도 해수만 채취를 하면은 방사성 탄소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해류라든지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좀 물리 해양학자들의 전유물 같다라고 저조차도 생각을 해왔어서 이런 화학적 추적자를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때 사실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얘기한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고는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대기권에서 핵실험했을 때 나왔던 핵종들이라든지 아니면 해결료 처리 시설 같은 데서 나오는 다양한 핵종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화학적 추적자로 활용할 수 있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점점 과학기술이나 분석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쉽게 방사성 원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층순환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항상 일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천 년 시간을 가지고 움직이는 해수도 가령 빙하기 때는 다르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기후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양 표층에서
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한다고 그랬는데 90% 이상의 추가적인 열을 흡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점점 따뜻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심층수가 순환하는 곳에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바닷물의 흐름을 인간 활동이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지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흐름이 동맥이랑 정맥 비슷할 것 같아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심층수 순환도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산소 호흡하는 생물은 다 폐사하는 거예요? 이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임이 둔화되거나 멈춘다면